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가 한 학생의 발표로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해야 한다며 항의까지 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놀라운 건 발표 학생이 바로 한국인이라는 점이죠. 사건 이후 한 군사 기자는 한국의 국방은 일본을 넘어섰다 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는 제이슨 밀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는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이란 나라를 떠올리면 그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눈치 보며 살아가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케이팝이나 드라마가 유명하다지만 군사력이나 국제 정치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라고 여겼어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미국의 보호가 없었다면 오늘날까지 존재하지도 못했을 나라였다고 생각했죠. 특히 최근에는 대통령도 없어진 나라라고 생각했고요. 트럼프가 미군을 곧 철수시킨다던데 뭐 그럼 북한을 잡아먹히는 건 시간 문제겠구나 생각했죠. 물론 그날이 오기까진 말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세계 군사력 분석 수업이 시작되고 저는 여느 때처럼 앞자리에 앉아 있었죠. 교수님이 유럽과 미국의 군사력을 설명하실 때는 저도 열정적으로 손을 들어가며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F-35의 스텔스 성능이 정말 대단하죠.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세계 최강이에요. 라며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갑자기 이제 아시아의 군사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옆자리의 친구들도 비슷한 생각이었나 봅니다. 아시아, 중국 빼고는 다 미국 덕분에 살아남은 거 아냐? 라며 속삭이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특히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나 보는 나라 아닌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뒷자리에서 미묘한 한숨 소리가 들렸죠. 고개를 돌려보니 한국인 유학생 박민서와 일본인 유학생 타케시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민서는 차분한 표정으로 교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타케시는 뭔가 할 말이 많은 듯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교수님이 칠판에 아시아 지도를 그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교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고 있었죠. 저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아시아의 군사 강국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아시아의 군사력이라고 하면 중국 정도만 떠올랐거든요. 가장 먼저 손을 든 건 제 앞자리에 앉아있던 마이크였습니다. 당연히 중국이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군사비 지출을 하는 나라잖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칠판에 중국이라고 적으셨습니다. 옆에서 스티브가 거들었어요. 중국의 지상군 규모는 세계 최대죠. 미국도 견제하고 있잖아요. 그 뒤로 여러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일본도 빼놓을 수 없죠. 최첨단 군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들었어요. 교수님은 학생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칠판에 적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타케시가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타케시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있던 타케시가 갑자기 발언을 하려는 것을 보니 뭔가 특별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죠. 교수님, 한 나라를 빼먹으신 것 같네요. 타케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설마 북한이라고 생각했죠.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타케시의 다음 말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이요. 물론 미국이 없었으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도 않았겠지만요. 타케시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조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군사력을 비웃는 듯한 그런 어조였죠. 강의실 안에서 몇몇 학생들이 소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케시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저도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게 K-팝이나 드라마뿐이었으니까요. 타케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쟁 때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한반도는 전부 공산국가가 되어 있었겠죠. 지금도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걸 군사강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타케시의 목소리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자신감이 넘쳤어요. 강의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타케시의 말에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뭐, 맞는 말이긴 하지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얼마나 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뒤에서 들리는 의자 끽하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민서가 자세를 바로 하고 있었어요. 늘 온화하던 박민서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차분해 보이는 표정 아래로 뭔가 강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박민서의 눈빛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건 분노라기보다는 뭔가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강한 의지 같았어요. 타케시는 여전히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지만 강의실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강의실의 무거운 공기를 깨고 박민서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타케시의 도발적인 발언에도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면서도 단호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답변을 하는 것처럼 침착했습니다. 타케시 씨. 박민서가 타케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한국군이 일본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타케시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비웃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에요. 첨단 무기도 많고 미군과의 동맹도 강력하죠. 한국이 감히 비교될 대상이 아닙니다. 타케시는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의 경제력이나 기술력을 생각하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박민서의 다음 질문은 강의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럼 일본 자위대는 실전 경험이 있나요? 순간 강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타케시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박민서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군은 수십 년간 실제 전투를 경험했습니다.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이 모든 교전에서 한국군은 실질적인 승리를 거뒀어요. 교수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박민서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박민서 학생 말이 맞습니다. 한국군은 실전 경험이 풍부한 군대죠. 북한과의 여러 해상 교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실전 능력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전에 걸맞은 첨단 전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케시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더 이상 아까 같은 여유로운 표정이 아니었죠. 박민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국군은 지금도 매일같이 실전과 같은 상황에 대비하고 있어요. 북한과의 군사분 개선에서는 언제든 전투가 벌어질 수 있는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죠. 반면 일본 자위대는 강의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타케시의 말에 동조하던 학생들의 시선이 이제는 박민서에게로 쏠렸어요. 교수님은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계셨다는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한국의 군사력을 평가하고 있었는지를요. 경제력이나 첨단 장비만이 군사력의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실전 경험과 실질적인 전투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국군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의실은 이제 완전히 다른 공기로 가득 찼어요. 마치 우리 모두가 뭔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강의실 전체를 둘러보시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교수님의 표정에서는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단순히 현대에 와서 군사력을 갖춘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놀라운 군사 전략과 전술을 가진 나라였죠. 교수님은 칠판에 1597년 명량해전이라고 크게 적으셨어요. 그리고는 반 전체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열정이 묻어났어요. 여러분은 세계 해전사에서 가장 놀라운 승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조선의 이순신 장군이 이끈 명량해전입니다. 단 12척의 배로 330척에 달하는 일본 함대를 무찌렀죠. 강의실에서 놀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누군가는 말도 안 돼요. 라고 외쳤고 다른 학생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술렁거렸죠. 저도 믿기 힘들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12척으로 330척을 상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수학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교수님은 우리의 반응을 즐기시는 듯 잠시 멈추셨다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좁은 울돌목의 지형과 조류를 이용해 압도적인 숫자의 적을 물리쳤어요. 이것은 세계 해군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타케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리면서 끼익하는 소리가 났고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건 400년도 넘은 옛날 이야기잖아요.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타케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더 이상 아까 같은 여유는 찾아볼 수 없었죠. 그의 손은 책상을 꽉 쥐고 있었고 평소의 침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여전히 차분한 미소를 유지하신 채 대답하셨습니다. 마치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계셨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역사는 한 나라의 군사적 DNA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전략적 사고방식과 군사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때 박민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오히려 타케시가 흥분할수록 더욱 침착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타케시 씨 말씀대로 현대의 이야기를 해보죠. 그렇다면 현대 군사력을 이야기해 볼까요? 순간 타케시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어요. 마치 자신이 피하고 싶었던 주제를 박민서가 꺼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까의 붉은 얼굴은 어디 가고 이제는 창백해진 얼굴로 자리에 주저앉았죠. 저는 그제서야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현대 한국군은 어떤 모습일까?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실들만 듣다 보니 이제는 정말로 한국의 군사력이 궁금해졌거든요. 아까까지만 해도 무시했던 나라인데 이제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박민서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편견이 하나둘 깨져나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교실 안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민서가 천천히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교수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교수님,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려도 될까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자 박민서는 태블릿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강의실 스크린에 첫 번째 영상이 나타났어요. 타케시 씨,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이 과연 그렇게 군사 강국이라면 왜 K9 자주포 같은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걸까요? 스크린에는 웅장한 모습의 K9 자주포가 등장했습니다. 시속 67km로 기동하면서도 정확한 포격이 가능한 최신의 자주포의 모습에 강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영상 속에서 K9은 험한 산악지형을 거침없이 넘어가고 연속 사격으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K9 자주포는 현재 세계 최고의 성능을 인정받아 터키, 폴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그리고 일본까지 수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극한의 날씨와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 북유럽 국가들이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죠. 박민서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점점 진지하게 화면을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타케시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박민서의 다음 영상이 그의 말을 막았어요. 스크린에는 이번엔 전투기가 등장했습니다. 이건 한국이 개발한 FA-50 경공격기입니다. 이미 여러 국가에 수출되어 실전에서 그 성능을 인정받은 전투기죠. 그리고 이건 박민서가 다음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현재 개발 중인 KF-21 전투기입니다. 4.5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성능까지 갖추고 있죠. 헐, 한국이 전투기도 개발한다고. 강의실 앞자리에 앉아있던 마이크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른 미국 학생들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옆자리의 스티브는 우리도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나 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타케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확신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래도 일본 자위대가 더 강할걸요? 그때 교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헌법상 전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자위대는 실질적인 전투를 한 적이 없죠. 현대전에서 실전 경험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동안 타케시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아까까지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창백한 얼굴로 책상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신의 오만함이 하나둘 무너지는 걸 직접 목격하는 듯 했습니다. 강의실은 이제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아까까지 한국을 과소평가하던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팝과 드라마만 떠올리던 한국의 이미지가 순식간에 강한 군사 강국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박민서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 스크린에는 한국군의 실제 훈련 모습이 나타났어요. 한국군의 진정한 강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실전 경험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과 대치하며 24시간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영상 속에는 한국군이 혹한기 훈련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도 완전 무장한 채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이었어요. 이어서 특전사의 전투훈련, 해군의 대잠수함 작전, 공군의 야간 비행 훈련 장면이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닌 강점이 되었죠. 모든 훈련이 실전처럼 이루어지고 모든 준비가 실제 전투를 위한 것입니다. 교수님이 박민서의 말에 덧붙이셨습니다. 한국군은 현재 세계 7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유럽과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한국의 군사 전략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죠. 강의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충격이나 놀라움이 아닌 깊은 이해와 존중이 느껴지는 침묵이었어요. 실제로 나토 군사훈련에 한국군이 참관국으로 초청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발전시킨 한국군의 전술과 전략은 현대전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죠.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타케시의 얼굴이 점점 붉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나 반발심 때문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의 표정에는 부끄러움과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박민서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4시부터 철책선과 해안선을 따라 순찰을 돕니다. GP에서는 24시간 교대로 감시가 이루어지고 레이더 기지에서는 단 1초도 눈을 떼지 않죠. 이게 바로 실전입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들에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GP가 뭔지, 철책선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몰랐지만 한국군이 얼마나 긴장된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타케시는 이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얼굴은 완전히 붉어져 있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까의 자신만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교수님은 강의실을 한번 둘러보시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전 경험의 차이입니다. 훈련과 실전은 완전히 다르죠. 한국군은 그 둘을 모두 갖추고 있는 몇 안 되는 군대 중 하나입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방금 전까지 얼마나 피상적인 지식으로 한국군을 평가하고 있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타케시는 이제 완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붉어진 얼굴과 떨리는 손가락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이런 거 더는 못 듣겠습니다. 타케시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면서 끼익하는 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어요. 타케시의 얼굴은 여전히 붉게 상기된 채였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타케시는 자신의 책과 가방을 거칠게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강의실 문을 거칠게 열고 밖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강의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순간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옆자리의 마이크가 놀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세상에, 한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였어.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거 아냐? 그러게. 난 그저 케이팝이나 드라마만 만드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스티브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게다가 방금 본 그 무기들, 정말 놀라웠어.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실전 경험이 있는 군대라니 대단하다. 게다가 자체적으로 첨단 무기까지 개발한다며. 세계 7위의 군사력이라고 했잖아. 저는 그제서야 진짜로 한국이란 나라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교수님은 타케시가 나간 문을 잠시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진실을 가리기도 합니다. 오늘 타케시 군이 보여준 반응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편견의 한 모습이죠. 박민서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요. 그의 발표는 단순한 수업 발표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편견을 깨는 작은 혁명 같은 거였죠. 강의실 안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본 학생의 빈자리가 우리의 깨어진 편견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강의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은 얼마나 많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을까? 오늘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제가 모르는 진실이 얼마나 많을까? 타케시가 떠난 자리에는 그의 필기 노트 한 장이 남아 있었어요. 거기에는 수업 초반에 그가 자신만만하게 적었던 내용들이 보였습니다. 일본의 군사력,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 같은 문구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글자들은 마치 그의 깨어진 오만함처럼 희미하게 보였어요. 잠시 후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타케시가 완전히 떠난 모양이었어요. 강의실에 남은 우리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수업 종료벨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모두가 뭔가 큰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가방을 메고 잠시 망설이다가 박민서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태블릿과 노트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박민서. 박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아까와는 다른 부드러운 미소가 느껴졌어요. 야, 솔직히 나도 아시아 국방에는 관심 없었는데 오늘 좀 충격받았다. 제가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 나라에 대해 이렇게 몰랐다는 게 좀 부끄럽네. 박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을 알고 나면 더 놀랄 겁니다.
오늘 본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눈치챘지만 박민서는 처음부터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강의실을 나서는데 교수님이 우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오늘 수업은 특별했죠? 여러분이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깨지는 순간을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세계를 보는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길 바랍니다. 특히 아시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말이에요. 밖으로 나오니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였습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어 보았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저 한국 드라마나 만드는 작은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실전 경험이 풍부한 군대, 첨단 무기를 자체 개발하는 기술력, 세계가 인정하는 군사 강국. 이 모든 것이 제가 몰랐던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문득 오늘 타케시가 보여준 반응이 떠올랐어요. 그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모습에서 어쩌면 저의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진실을 외면하려 했던 모습 말이에요. 박민서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을 알고 나면 더 놀랄 거예요.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 오늘 알게 된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들이 있다는 걸까?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한국을 몰랐던 걸까?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을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다음 학기에는 꼭 한국학 수업을 듣기로요. 오늘의 충격과 깨달음이 제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될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한국을 몰랐던 걸까? 이 질문은 단순히 한국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있던 모든 편견과 선입견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저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혹은 어떤 나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박민서의 용기 있는 발표 덕분에 제 편견이 깨지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한국을, 아니 모든 나라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 노력할 겁니다. 그날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수많은 미군들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위 장교들마저 자원해서 한국 근무를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미 국방부 안에서는 이제 한국이 미군들에게 단순한 임무지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됐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대체 왜 미군들은 한국으로 몰려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존슨이라고 합니다. 미 육군 대위로 근무하고 있죠. 세계 1위 강국에서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저는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제게 그저 국방 후진국일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이란 나라는 최악이었죠. 북한보다도 약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뉴스에서 본 한국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군사력도 미미한 수준이라 여겼어요. 우리 미군이 지키지 않았다면 진작 북한에게 점령당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엔 대통령도 없는 나라라니 제 생각이 맞았던 거죠. 그저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약한 나라. 그게 제가 생각하는 한국이었어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 현대, 그런 기업들을 가진 나라라지만 결국 미국의 기술력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니었겠죠. 그런 제게 한국 발령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귀를 의심했어요. 미군이 지키고 보호해야 할 약한 나라. 그곳에서 무얼 배울 수 있을까? 그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발령 소식을 들은 날,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이야. 자부심을 가지고 다녀오거라.
하지만 저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동맹이라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켜주는 관계일 뿐이라 생각했죠. 짐을 싸는 날이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셨습니다. 평소엔 말씀이 없으시던 분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달랐어요. 에릭, 잠깐 앉아보거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보물 상자를 열어보는 것 같은 설렘이랄까요. 내가 생각하는 한국은 지금과 다를 거야. 가보면 알게 될 거다. 할아버지의 말씀은 짧았지만 왠지 모를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할아버지께서는 한군 전쟁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그저 연세가 드셔서 하시는 말씀으로만 여겼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왜 하필 한국일까?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같은 실전 지역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 군 경력에 한국 근무는 그저 시간 채우기용 기록이 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출발 전날 밤 할아버지의 옛 군복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태극기 휘장이 달린 그 군복을 보며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죠. 이른 아침,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자부심에 대해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니 최악이야. 그저 거쳐가는 곳일 뿐이야. 빨리 다른 임무지로 발령받아 실전을 경험하고 싶어.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창 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보며 한숨만 내쉬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비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할아버지의 말씀은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한국은 지금과 다를 거야. 그 말의 의미를.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마주하게 될 놀라운 변화들을. 그때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나중에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이야기의 시작이었죠. 그렇게 14시간의 비행이 끝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순간 말을 잃었어요. 거대한 유리창과 최첨단 시설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전 일부러 무덤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 시설이야 미국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공항을 빠져나와 기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제 생각은 변함없었어요. 깔끔한 도로와 빽빽한 고층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전 일부러 창 밖을 외면했습니다.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한민수 중령이란 사람과 만나게 됐어요. 40대 후반의 나이에 뭔가 경직된 분위기를 풍기는 한국군 지휘관이었습니다. 존슨 대위,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될 텐데요. 한민수 중령의 억양이 어색한 영어로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동맹이자 형제입니다. 앞으로 한미연합훈련도 강화될 예정이고 양국 군사 협력도 더욱 긴밀해질 것입니다. 존슨 대위께서 이 중요한 시기에 오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죠.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형제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과? 전 차갑게 대답했어요. 네, 군 임무를 수행하러 왔습니다. 한민수 중령은 제 차가운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지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훈련 일정표를 보여주며 설명하는데 솔직히 절반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 빡빡한 일정에 이해할 수 없는 규칙들이 가득했죠. 500시의 기상에서 510시까지 집합입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되죠. 한민수 중령의 말에 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미군 기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정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식사 시간은 정확히 15분입니다. 선임이 먼저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비워야 후임이 앉을 수 있죠. 이건 또 무슨 규칙인가 싶었습니다. 훈련장으로 이동하면서
한국 군인들을 마주쳤어요. 그들은 한민수 중령을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했습니다.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죠. 미군은 간단한 경례면 충분한데 말이에요. 존슨 대위도 한국에 있는 동안은 우리 문화를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민수 중령의 말에 전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구시대적인 문화를 왜 따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지를 둘러보고 규칙을 들으면서 제 반발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이건 제가 알던 군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경직되고 너무 형식적이고 그저 비효율적으로만 보였죠.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과연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나왔어요. 이제 겨우 첫날이 끝났을 뿐인데 벌써부터 시간이 너무 더디게 흐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기지 생활이 일주일째 이어졌습니다. 주말이 되자 저는 무작정 기지를 빠져나왔어요. 숨통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순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사람들, 지하철 안의 와이파이, 초고화질 스크린의 안내판. 제가 알던 후진국의 모습이 아니었죠.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 미래 도시 같았어요.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질서정연한 거리, 그리고 어디를 가도 넘쳐나는 첨단 기술들.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죠.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의 모습도 제가 상상하던 것과 달랐어요. 세련된 패션, 최신 스마트폰, 그리고 무엇보다 거리를 걷는 모습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제 안의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혼란스러움이 밀려왔죠. 시장통을 지나다 길을 잃었습니다. 영어로 된 안내판도 없고 휴대폰 지도도 익숙하지 않았죠. 그때 한 노부부가 다가왔어요. 제 곤란한 표정을 보고 알아채신 듯 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하는 거유? 할아버지의 어설픈 영어에 처음엔 짜증이 났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건네는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죠. 노부부는 제게 손짓을 했습니다. 따라가 보니 작은 식당이었어요. 우리 집이요. 밥 먹고 가요. 경계심이 들었지만 왠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나왔어요. 처음 보는 음식이었죠. 반찬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수저 사용법도 서툴렀지만 할머니가 젓가락 잡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 맛보는 된장찌개의 맛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날 거라 생각했는데 입안 가득 퍼지는 깊은 맛이 감동적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도 미국에 있소. 당신을 보니 우리 아들 생각이 나는구려. 그 말에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이런 따뜻한 감정도 잠시였습니다. 월요일 기지로 복귀하자마자 한민수 중령과 훈련이 시작됐어요. 이번 작전은 한국군 방식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규모 부대를 여러 개로 나눠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한민수 중령의 말에 즉시 반발했어요.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 미군은 대규모 부대가 한 번에 강력하게 치고 나가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서로의 작전 방식을 고집하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죠. 존슨 대위, 우린 형제 아닙니까? 한민수 중령의 말에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형제가 아닙니다. 그냥 협력할 뿐이에요. 차갑게 내뱉은 제 말에 한민수 중령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훈련은 최악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작전 방식으로 인해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났죠. 결국 한민수 중령과 등을 돌린 채 훈련을 마쳤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주말에 만난 노부부의 따뜻했던 모습과 한민수 중령과의 차가운 대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감정이 가슴 한켠에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이곳은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고 한국인들도
제가 생각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복잡한 감정을 뒤로한 채 본격적인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제 생각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한국군의 움직임은 예상과 달리 정확하고 치밀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그들의 조직력이었어요. 각 부대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죠. 소규모 부대로 나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작전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한민수 중령의 지휘 스타일도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의 작전 방식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형을 고려한 전술, 최소한의 병력 손실을 위한 계산, 모든 것이 논리적이었죠. 존슨 대위, 우리의 방식이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면 더 강해질 수 있죠. 한민수 중령의 말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악 지형에서의 야간 훈련 중이었어요. 제가 실수로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죠. 순간 발밑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심하세요. 한민수 중령의 외침과 함께 누군가 제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어요. 바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갔어도 큰일 날 뻔했죠. 괜찮습니까? 한민수 중령이 제 어깨를 잡고 물었어요. 그의 눈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부끄러워졌어요. 전 그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훈련이 끝난 후 한민수 중령이 제게 맥주를 건넸습니다. 처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그와 마주 앉았어요. 알고 있습니까? 한국 전쟁 때 미군이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 한민수 중령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도 자신의 가족도 아닌 낯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죠. 한민수 중령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그들이 우리를 위해 싸웠듯이 우리는 당신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말은 그저 빈말이 아닙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생각하는 한국은 지금과 다를 거야.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맥주를 마시며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민수 중령의 아버지도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다는 걸 알게 됐죠. 우리는 같은 전쟁의 다른 편에서 싸웠던 사람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제 한민수 중령은 제게 그저 협력해야 할 동맹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전우였어요.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가치를 위해 싸우는 진정한 전우 말입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할아버지께서 보셨던 한국, 그리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한국. 그 사이에 흐른 시간과 변화, 그리고 변하지 않은 우리의 유대감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서 새로운 의미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서의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낯설기만 하던 모든 것들이 이젠 자연스러워졌죠. 아침마다 한민수 중령과 함께하는 체조도, 철저한 시간 엄수도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기지 구내식당에서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식판에 담긴 김치찌개를 보며 망설이고 있는데 옆자리에 한국 병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김치찌개가 처음이시죠? 이렇게 드셔보세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한국 병사의 진심 어린 미소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식사가 제 생활을 바꿔놓았죠. 이제는 매일 아침 한국식 식사를 찾게 됐어요. 주말에는 한국 동료들에게 배운 대로 김치찌개를 직접 만들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시도는 완벽한 실패였죠.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어 먹을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이제는 제법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김치찌개를 만들 수 있게 됐죠. 한민수 중령의 초대로 처음 한국 가정을 방문했던 날도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은 제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시죠. 한민수 중령의 제안에 망설였지만 따라 나섰어요. 한민수 중령의 집은 따뜻했습니다. 아내분이 정성스레 차린 식탁,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절 바라보는 아이들. 처음 느껴보는 가정의 분위기였죠. 식사 중에 들려주신 한민수 중령 가족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미군과 함께 싸우셨어요. 당신의 할아버지처럼요. 한민수 중령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는 같은 전쟁의 다른 편에서 싸웠던 사람들의 후손이었죠. 주말이면 한국군 동료들과 산행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이제는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어요. 산 정상에서 나누는 도시락, 맥주 한 캔의 여유로움. 이런 순간들이 쌓여 한국이 조금씩 특별해졌습니다. 회식 자리도 달라졌어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던 한국의 회식 문화가 이제는 즐거워졌죠. 한국 군가를 따라 부르고 소주 한 잔을 나누며 동료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민수 중령은 제 변화를 눈여겨보고 있었나 봅니다. 존슨 대위, 이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군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말이 사실이란 걸 저도 느꼈어요. 기지박 생활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만난 노부부의 식당은 이제 제 단골이 됐어요. 할머니는 매번 반찬을 하나씩 더 얹어주셨고 할아버지는 어설픈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려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미 본부에서 온 복귀 명령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막 한국에서의 삶이 편안해지기 시작했는데 말이죠. 책상 위에 놓인 복귀 명령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한국은 더 이상 제게 그저 임무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곳이 됐죠. 창밖으로 보이는 기지의 풍경이 새삼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침마다 보던 태극기, 수의실에서 늘 밝게 인사하던 한국군 병사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리움으로 남게 될 거란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복귀까지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초조하거나 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은 시간 동안 한국의 모든 것을 더 깊이 느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마지막 짐을 정리하면서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는데 이제는 이 풍경마저 그리워질 것 같았어요. 한국은 어느새 제게 제2의 고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민수 중령과의 마지막 인사는 아침 조회 시간이었어요. 평소처럼 굳은 표정으로 서 있던 한민수 중령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존슨 대위, 이제 떠나시는군요. 당신은 이제 한국군보다 한국군 같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를 자부심이 느껴졌죠. 한민수 중령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태극기 휘장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아끼던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계시면 좋겠소.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한민수 중령도 평소와 달리 감정이 북받친 듯 했습니다. 중령님,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말에 한민수 중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악수를 나누는데 그의 손에서 따뜻한 정이 전해져 왔습니다. 오후에는 시장의 노부부 식당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모두 준비해 놓으셨더군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 돌아오셔요. 여기가 당신 집이에요. 할머니의 말씀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설픈 영어로 Come back to Korea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제 도시락통에 김치를 가득 담아주셨습니다. 미국 가서도 우리 김치 생각나실 거예요. 그 말씀대로였죠. 이미 제 입맛은 완전히 한국화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녁에는 혼자 한강을 찾았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어요. 처음 왔을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만했고 편견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강변을 거닐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죠. 한민수 중령과의 훈련, 노부부의 따뜻한 정, 동료들과의 산행.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택시 기사님과도 마지막 한국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네요. 제 서툰 한국어에 기사님이 웃으셨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때는 더 유창한 한국어로 이야기 나누시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SNS를 열었어요. 사진 한 장을 올리며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이곳은 나의 새로운 홈이었다. 잠시 떠나지만 곧 돌아올 것이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의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왜 다시 돌아와야 하는지. 그렇게 포트후드 기지로 복귀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익숙한 미국의 일상이지만 마음 한켠이 허전했어요. 밤마다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며 그곳에서의 추억을 되새기곤 했죠. 첫 주말, 텍사스의 한 한국 식당을 찾았습니다. 된장찌개를 시켰는데 맛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노부부의 식당 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의 어설픈 영어, 할머니가 더 얹어주시던 반찬들이 그리워졌죠. 카카오톡은 이제 제 필수 앱이 됐어요. 한국군 동료들과 매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이 보내주는 훈련 사진, 회식 사진을 보며 마치 제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느꼈죠. 한국 뉴스도 빼놓지 않고 챙겨봤어요. 특히 한민수 중령과는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보낸 메시지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존슨 대위, 언제든 돌아오시오. 우리는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소. 그 말을 읽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일상은 달라졌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한국 식당을 찾았고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방은 어느새 한국 물건들로 가득 찼죠. 태극기 휘장, 한민수 중령이 준 기념품들, 할머니가 담아주신 마지막 김치통까지. 동료들은 제가 변한 것을 금방 알아챘어요. 에릭, 넌 완전히 한국인이 됐어.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식사할 때도 자연스레 숟가락을 찾게 되고 어떤 날은 무의식 중에 한국어가 튀어나오기도 했죠. 주말마다 찾는 한국 식당에서는 이제 제가 단골이 됐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제 입맛을 다 알아요. 오늘은 된장찌개가 맛있게 나왔어요. 제가 특별히 더 넣어드릴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노부부의 식당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순간들이 자주 생각났어요. 한강의 야경, 산행에서 나눈 도시락, 한민수 중령과의 마지막 악수,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부르던 군가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기지에서의 훈련도 달라졌어요. 한국에서 배운 전술과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죠. 철저한 시간 관리, 부대원들과의 끈끈한 유대감 형성. 처음엔 동료들이 의아해했지만 점차 그 효율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창밖의 별을 보며 한국에서의 시간을 떠올렸어요. 그곳에서의 모든 순간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죠. 한국은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특별한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지 식당에서 마이크를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함께 근무했던 전우였죠. 마이크의 얼굴에서 묘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에릭, 나 한국 장기 파견 신청했어. 2년 더 있을 수 있게 됐어. 마이크의 말에 가슴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마이크는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 그래서 결심했지. 좀 더 오래 그곳에 머물고 싶어서. 그의 말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어요. 내가 가서 본다면 그곳이 너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말씀이 이제야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저도 한국 장기 파견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밖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내 할아버지도 그러실 줄 알았단다. 사실, 할아버지께서도 한국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하셨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단다. 어머니는 처음엔 걱정하셨어요. 그곳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동영상을 보여드리자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내가 행복해 보이는구나. 엄마는 내 선택을 응원할게. 장기 파견 신청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더 오랜 시간 한국에 머무르려면 언어는 필수니까요. 책상 위에는 한국어 교재가 가득했죠. 매일 밤 한국어 강의를 들으며 꿈을 키워갔어요. 한민수 중령에게 제 결심을 알렸습니다. 중령님, 저 다시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요. 한민수 중령의 답장이 왔어요. 기다리고 있겠소. 우리는 이제 진정한 전우니까. 필요한 것들은 제가 도와드리겠소. 주말마다 한국 식당에 가는 것도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와 한국어로 대화하는 연습을 했어요. 아주머니, 저 곧 한국 다시 갈 거예요. 더 오래 있을 거예요. 서툰 한국어에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제 제 방의 풍경도 바뀌었어요. 벽에는 한국 지도가 걸려 있고 책상에는 한국어 교재와 필기장이 가득합니다. 장기 파견에 필요한 서류들도 차곡차곡 준비해 나갔죠. 매일 밤 한 페이지씩 한국어를 공부하며 그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할아버지의 군복을 다시 꺼내 보았어요. 태극기 휘장이 달린 그 군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분이 사랑했던 나라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못다 이룬 꿈을 제가 이어가고 싶었죠. 책상에 앉아 오늘도 한국어 교재를 펼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정성스레 써내려가며 생각했어요. 다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다.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전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한 나라,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 발전하지 못한 나라. 하지만 그건 모두 제 무지에서 비롯된 오만한 생각이었죠. 한국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치열한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놀라운 발전을 이룬 저력, 인정 많고 따뜻한 정,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를 한민수 중령과 노부부를 통해 배운 한국인의 마음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편견은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걸. 그리고 그 편견을 깨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길이란 걸. 한국은 제게 그런 가르침을 준 소중한 곳이에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같은 달이 한국에서도 빛나고 있겠죠. 그리고 저는 곧 그 달빛 아래에서 또 다른 성장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